다음은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전개 양상입니다. 조선 전기 문학의 양상, 먼저 악장이 발생합니다. 악장은 새 왕조를 찬양하고 창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송축 목적의 문학을 말합니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 지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번역 문학이 성행합니다. 다음은 시조의 발전입니다. 고려 중엽에 발생하고 고려 말엽에 완성된 시조가 조선조에 와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하나의 확고한 문학 양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가사가 발생합니다. 시조가 다 좋은데 형식이 너무 짧아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에서 형식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한 어떤 감정과 내용을 담아내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는 갈래가 필요했고, 그런 어떤 욕구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는 장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대부들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냈는데 산문적인 내용에 사사주의 운문적 형식을 갖춘 가사가 발생한 것이 조선조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문 소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앞서 고려시대의 폐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문 소설이 등장해서 이제 그 서사 문학이 크게 발전과 부흥의 시기를 겪은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의 어떤 그 문학의 전개 양상인데요. 첫 번째 이제 조선 전기가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경향이 컸다면, 이 조선 후기로 넘어서면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의식이 각성되면서 서민 중심의 현실주의적 경향을 갖춘 작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도 마찬가지 서민들이 작자초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긴 시조, 그러니까 산문화된 시조인 사설 시조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국문 소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홍길동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국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나 이제 어떤 그 탈춤 같은 이런 공연 문학이 또 발달하고요. 그 다음 국문 수필이 또 크게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상 조선 전기 후기 문학의 경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악장입니다. 악장. 악장은 궁중 행사에 쓰인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악의 가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장은 문학 형식적 갈래가 아니라 내용적 갈래야. 내용적으로 그게 궁중 행사에 쓰였고, 그래서 어떤 왕업을 송축하거나 건국을 어떤 건국의 당위성, 건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 합리성을 노래한 작품들, 내용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리 묶어서 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장은 내용적 갈래다. 내용적 갈래.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악장이 된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경기체가인데 내용이 왕업을 송축하고 건국의 당위성을 밝혀서 궁중 행사에 쓰였다고 한다면 걔는 경기체가 뭐가 되는 거야? 악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시인데 내용이 왕업을 송축했다? 이러면 한시체 뭐가 되는 거고? 악장이 되는 거고. 또 앞서 배웠던 고려 소교인데 내용이 이렇다 이러면 고려 소교체 악장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악장은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이 악장이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기존 형식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으로 지은 악장인데 그걸 뭐라 그래? 신체 악장이라 그래. 그래서 신체야. 새로운 형식으로 지은 악장이다 해서 신체 악장. 여기에 이제 용비어천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곡이 있어요. 두 작품을 우리는 이제 신체 악장이라고 합니다. 용비어천가는 왕조 서사시고요. 조선왕조 서사시. 월인천강지곡은 이제 불교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성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궁중행사에서 왕업을 송축하기 위해 부른 가사니까 문학성이 있을 수가 없겠지. 뻔하거든요, 뻔해. 왕조 찬양이야, 왕조 찬양. 문학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어용문학이라 하죠, 어용문학. 친정부적인 거거든요. 어용이야, 어용. 지금도 여러분, 뭐 이러면 작가나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정권을 찬양하잖아? 그럼 지금도 이제 그걸 비꿔가지고 뭐라 그래? 문비어천가. 그래, 그게 문비어천가야. 왜, 무슨 뜻이야, 문비어천가라는 얘기가? 어용문학이라는 얘기야, 어용. 찬양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비어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박비어천가. 그러니까 문학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이 용비어천가만, 악장에서 이제 이 용비어천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경기체가에서는 한림별곡만 시험에 나오고, 악장에서 이제 용비어천가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 용비어천가는 첫 번째, 자, 신체 형식의 악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 서사시고, 근데 세 번째,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야. 즉 한글을 창제하고서 한글을 시험해보기 위해 쓴 그 작품이 용비어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문학 작품이 용비어천가다. 네 번째, 형식은 2절 대꾸 형식이야. 2절 대꾸. 그래서 전절, 후절 이렇게 앞절과 뒷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데 앞절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얘기하고 뒷절에서는 조선 태조와 태종의 고사를 소개하면서 왕조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중국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중국을 먼저 소개하고 그것과 유사한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일화를 거기다 소개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제왕들, 황제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만들었으니까 조선 태조와 태종도 이와 유사하니까 조선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자금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국 얘기에 빗대가지고 왕업을 송축하고 조선을 찬양할 목적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 앞에는 중국 얘기, 뒤에는 조선 얘기. 그것도 과장되고 뻥친 얘기.
총 125장으로 된 용교천가는 총 125장의 장편 서사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장이 2절 됐고 앞에는 중국 얘기, 뒤에는 조선 얘기인데, 자, 1장은 서사입니다. 서사. 인트로. 그 다음에 2장부터 124장까지가 2절 대꾸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125장은 이제 결사입니다, 여러분. 결사. 결사로 여기는 3절 형식이야. 3절 형식. 그래서 2절 대꾸 형식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장이 2장하고 125장이에요, 여러분. 2장하고 125장. 시험에는 2장하고 125장만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3장부터 124장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는 중국 얘기, 뒤에는 조선 얘기입니다. 자, 2장 보시겠습니다. 자, 2장은 2절 대꾸 형식이긴 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얘기, 조선 얘기 이런 형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이제 3장부터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자, 2장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자, 뿌리가 깊은 나무, 즉 기초가 튼튼한 조선은 바람의 안이 밀세, 바람, 즉 시련의 안이 흔들릴 것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꽃과 열매는 문화와 문물이겠죠. 그렇죠? 조선의 문화와 문물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왜? 조선은 뿌리가 튼튼하잖아. 또 그래서 바람, 시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게 이제 2연의 1장이고요. 두 번째 장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즉 역사가 깊은 조선은, 깊어. 샘이 깊듯이 역사가 깊은 조선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므로, 즉 역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중국 얘기, 또 거기에 뻥친 MSG 친 조선 얘기, 이런 형식이 아니란 얘기야. 이 장이 중요한 얘기는, 자, 이 장은 왜 중요하다, 여러분? 자, 중국 얘기 들어가 있지 않다. 알겠어요? 중국 고사 들어가 있지 않다. 뻥 없다. 뻥 친 거 없어. MSG 안 쳤어. 나머지 다 MSG 다 쳤거든. 그 다음에, 자, 왜 중요해? 이 장이, 자, 이 장이 왜 중요해? 순 우리말 사용. 중국 고사 없어. 중국의 고사가 다 인용되는데 여기는 중국 고사를 사용하지 않고 순 우리말을 사용했어. 그 다음에 중국 고사가 없어. 나머지 다 있는데. 중국 고사 없어. 순 우리말 사용. 그 다음에 문학적인 비유와 상징이 사용돼서, 비유와 상징. 아까 바람, 가뭄 다 뭘 상징한 거라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 그쵸? 마지막 125장입니다. 125장. 천세 우회,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샨 한수 북에, 한강 북쪽에 누인 개국하셔서 인을 쌓아서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복이, 복년이, 나라의 복이 갓 없으시니, 끝이 없으실 것이니. 다음, 성신이 이으셔도, 성신, 후대 왕들이 왕위를 계승하셔도, 경천 근민하셔서,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셔서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더욱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해. 님금하 제발 아셔서,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가 있어. 산행은 사냥이야.
낙수에 사냥가 있어. 할아버지만, 하나빌,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국 얘기, 여기 중국 고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125장도 중국에 우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우왕이 중국 역대 제왕들 중에 가장 태평성대했던 역사를 열었던 왕이야. 굉장히 뛰어난 왕이지.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칭송을 받는 왕인데, 그 우왕 시절을 지나서 이제 누가 이제 우왕의 왕위를 계승했냐면 우왕의 손자인 태강왕이 왕위를 계승한 거야. 태광왕이 손자가. 그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했는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의 유업인 경천 근민을 해야 되거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라 하고 이제 태광왕이 유업을 내리셨는데, 이 태광왕이 이런 할아버지의 유훈을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만 믿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왕이야 하고 할아버지만 믿고서 낙수라는 곳으로 사냥을 떠나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가 안 돼요, 여러분? 근민, 그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안 되겠지, 그치? 결국은 그래 나중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추출돼서 추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추출된 왕이야. 추출된 왕. 그게 이제 태광왕이야. 그러니까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임금아, 제발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태광왕처럼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 훌륭한 태조와 태종이 뭘 세웠어요, 여러분? 조선을 세웠잖아, 그렇죠? 근데 후대왕들이 이 태조와 태종만 믿고 나라를 다스리길 게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다음 왕들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다음 왕들에게만 교훈을 준 것이 아니지, 우리 역사에 교훈을 준 거지. 우리 역사에. 최근에 그랬잖아, 여러분. 최근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 때문에 대통령 되신 분 있잖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 아버지 후광만 믿고 대통령의 업무를 마땅히 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소홀히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불행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여기도 나와 있어. 근민, 백성을 뭐 하라고 그러면? 근민, 부지런히 다스리라고. 근데 일주일에 막 이틀만 근무하고 말이야. 그 관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만 믿고. 그러니 나라가 잘 되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 역사는 이렇게 곳곳에서 여러분 교훈을 줬어요. 아까 우리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안민가. 백성이 나라의 최고다, 그렇지? 백성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임금은 아버지와 같이, 신하는 어머니와 같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교훈을 줬잖아, 그렇죠? 그 교훈을 따라가야지. 여기 봐봐. 누구처럼 하면 안 된다? 태광왕처럼 아버지만 믿으면 안 된다. 역사는 거울인 거야, 거울. 용비어 참가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번역문학인데요. 두시연애라고 해서 두시연애. 두시. 자, 두시가 두보의 시야. 두보의 시. 그걸 언해. 우리말로 풀이했다는 뜻이야.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지어진 그 두보의 시를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거지. 번역문학의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두시연애입니다. 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볼게요. 절구. 가람이 파라니 새 더욱 하얗고, 강물이 파라니 새는 더욱 하얗고, 매희 펄어하니 산이 푸르니 꽃의 빛은 불 붙는 것 같구나. 봄이 온 거야, 지금. 봄이 와가지고 그냥 산은 이제 녹색으로 짙고 울긋불긋 막 꽃이 핀 거지. 근데 올봄도 보건대 또 이렇게 지나가라니 두보가 안록산의 난 때문에 고향을 이제 그 등진 채 타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본 거야? 이 타지에서 그 봄이 활짝 그 이제 핀 것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문득 뭐가 생각나? 우리 고향의 그 아름다운 봄 풍경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올봄도 또 이렇게 지나가라니 어디를 못 찾고
안록산의 난이 평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고향을 다시 못 찾는 거지. 그치? 올 봄도 보건데 또 이렇게 지나가나니 어느 날이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해인가 라고 해서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향수가 주제입니다. 앞에서는 아름다운 봄 경치를 얘기했고 뒤에서는 고향을 찾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그죠? 슬픔을 얘기했으니까 선경, 이제 후정의 방식을 쓰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슬픈 화제의 정서가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시 보겠습니다. 한시, 다산 정약용이 지은 고시라는 한시를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시. 앞서 우리가 고려시대 한시 중에 이재현의 그 사리화를 봤는데 사리화, 탐관오리의 횡포로 고발한 시였잖아요. 그죠? 이재현이 지은 한시도 마찬가지, 정약용이 지은 한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가렴주구를 비판한 한시인데, 자 보자.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질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그러니까 제비가 와가지고요 막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자가 얘기했습니다. 야 제비야, 아니 느릅나무 구멍도 있고 해나무 구멍도 있잖아. 아니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거기 왜 안 들어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얘기해요. 사람에게 말하듯이 아이고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져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비가 살 수 없다? 뱀과 황새 때문에 제비가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이때 뱀과 황새가 누구겠어요? 제비의 집을 빼앗는 탐관 오리가 되겠죠. 그렇죠? 제비는 여러분 힘없는 백성입니다. 알겠어요? 자, 앞서 그 이재현의 사리화나 이 작품이나 모두 여러분 사실은 인간 세계를 풍자한 거죠. 그렇죠? 그죠? 둘 다 우의적 수법 쓰고 있어요. 어떤 것에 빗대어서 현실을 풍자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앞에 이재현의 사리화는 독백체 형식이 돼. 독백체. 이건 독백체가 아니네. 제비하고 뭐 해 지금? 대화. 그죠? 대화체가 특징입니다. 허난선언의 곡자입니다. 허난선언은 조선 최고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그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가정사 쪽으로 개인사 쪽으로 굉장히 불우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이제 두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 이제 곡자고요. 자식을 잃고 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노래한 게 이제 가사 중에 규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여. 두 무덤이 마주보고 있구나. 백양나무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깨비 불은 숲속에서 반짝인다. 거기 으스스 바람, 도깨비 불 다 뭐야 여러분? 죽음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소재죠. 지저로로 너의 혼을 부르고. 불교 의식입니다. 의식. 그죠? 제사 의식.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아하, 너희들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누르리. 비록 뱃속에 악이 있다 하나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요. 황대 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울다가 복이 메이도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마지막에 거기 피눈물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황현의 절명시 보겠습니다. 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해서 절명시입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거기 무궁화 온 세상이 망해버렸어라. 이건 이제 결국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맥수지탄.
그 다음에 앞에 새와 짐승도 찡그리고,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그거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감정이입법이죠. 그죠?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만국의 역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자책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의기를 표출한 시가 바로 이 절명시입니다. 지식인의 반성이란 점에서 윤동주의 참회록과 통하는 시죠.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이 지은 창의 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배경인데, 그러니까 황현은 그 비분 관계를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제 표출했고, 이제 최익현은 방법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대응 방식을 달리한 거죠. 창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의는 의병을 일으키다. 백발로 반리랑에서 분발하는 것은 초야의 충심을 바랐습니다. 난적은 누구나 쳐야 하니, 누구에서 일제겠지, 그죠? 누구나 쳐야 하니 고금을 물어 무엇하리. 예나 지금을 따져서 무엇하겠느냐. 마땅히 난적이 나라를 어지럽히면 의병을 일으켜서 쳐야 한다. 최익현의 어떤 기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여러분. 시조의 전개, 고려 말의 시조입니다. 주로 자, 늙음에 대한 한탄, 또 군주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혼란한 정치에 대한 원망과 고려 왕조에 대한 번민 등이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색, 정몽주 등이 있고요. 조선 전기 시조입니다. 유학자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 양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 조선 초기엔 주로 회고나 절의, 그 다음에 유교적 충의 이념을 노래했습니다. 후기로 들어섭니다. 후기, 조선 후기. 후기에는 이제 양반층뿐만 아니라 기녀들도 이제 작가층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평민도 이제 작가층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이제 강호한정, 우국충절뿐만 아니라 진솔한 감정, 해학과 골계 등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시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정가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자, 배웠죠, 그쵸? 이때 귀뚜라미는 뭐라고, 여러분? 감정 이입의 대상입니다. 즉, 저 안저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함께 울어주는 거야? 귀뚜라미가 이제 함께 울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뭘 느낀다? 지금 귀뚜라미에게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근데 이제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나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같은 시조는요, 3장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두 번째 장이 두 줄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이런 시조를 이제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3장 시조를 이제 평시조라고 하고, 중장이 두 줄 이상으로 길어진 시조를 이제 사설시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나 이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같은 시는 대표적인 이제 사설시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했으니까. 이 시조는 재밌어요, 여러분.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근데 거기 지금 까투리 한 마리가 있네. 근데 이 까투리가 누구에게 쫓겨요, 지금? 매에게 쫓겨요, 여러분. 자, 그러면 봐봐. 숨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민둥산에서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절박하겠죠, 그죠? 이 까투리의 절박함을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 1장에서는. 자, 두 번째 이제 2장, 중장입니다. 중장. 자, 이번엔 누가 나와요? 넓은 바다에 큰 배 한 척을 끌고 가는 이 뱃사공이 나와, 뱃사공. 이 배는 뭐냐면 근데 이 배는요, 그냥 배가 아니야. 이야,
천석이나 되는 곡식을 실은 배야. 천석이나 되는 곡식을 실은 배입니다. 자,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돛이 꺾였어요. 돛이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키 방향을 잡는 이 키도 빠져버리고, 거기다가 갈 길은 멀리 천만리 길에 남았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요. 사면이 막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야, 천지가 적막하고 깜깜해지는데 누굴 만났어요? 거기서 수적을 만났어. 수적, 해적을 만났죠. 해적. 이 해적을 만났으니 이때의 여러분 뱃사공의 마음은 앞에 누구의 마음보다 더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까투리의 마음보다 더 절박하겠네, 뱃사공은. 그쵸?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입니다. 야, 니네 까투리 너 절박하고 뱃사공 절박한 거 알겠어. 근데 나하고 니네 비교해볼까? 자,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마음 하고 비교해보자. 엊그제 임과 이별한 내 마음과 비교해보자. 야, 니들 절박하지만 어디다가 내 마음과 같다고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더 절박하다.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이 더 절박하다. 자, 까투리보다 까투리, 뱃사공, 뱃사공 윈. 알겠습니까, 여러분? 까투리, 뱃사공이 윈. 그 다음에 뱃사공하고 나 누가 더 윈? 내가 윈. 알겠어요? 네, 내 마음이 더 절박하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크다. 알겠어요? 과장법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점층적 전개 방식 쓰고 있죠. 까투리의 절박함보다 뱃사공의 절박함이, 그 다음에 나의 절박함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점층적 내용 전개 방식 쓰고 있고 과장법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유명한 시죠. 그렇죠?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추상적 관념에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싹둑 잘라서 사물로 바꿨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춘풍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계신 날 봄이 되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즉 혼자 있는 쓸데없는 시간을 싹둑 잘라서 저축해 두었다가 임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에 붙여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상이 참신하죠. 그렇죠? 그 다음 그 서리서리 하고 굽이굽이에는요, 그 화자의 정서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싹둑 시간을 잘라서 서리서리 조심스럽게 접는 모양을 뜻해요. 이 시간을 뭐 귀중한 시간이잖아. 얼마나 귀중해. 나중에 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리서리 접어요. 접어. 정성을 다하는 모양. 그 다음에 굽이굽이.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빨리 막 그죠? 이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왜? 사랑은 이미 오셨으니까. 막 기쁜 마음, 그죠? 기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굽이굽이. 서둘러서 막 그 연결시키는 그 기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조심스럽게 그 시간을 감는 그런 마음이 서리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통해서, 음성상징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음성상징어 또는 의태어를 통해서 여성 화제의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람도 쉬없는 고개는 그 이미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높은 고개를 통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고개가 높은지, 바람도 쉬어넘고, 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까지, 매까지 한 번에 못 넘고, 쉬었다 건너서 넘어야 되는 높은 저 봉우리인데요. 저 건너 누가 왔다고 하면,
이미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높은 봉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죠?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저 내일이야. 역시 황진이가 진실입니다. 아하,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으면 갔겠냐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당신 여기 있으세요라고 했으면 이미 가지 않았겠지. 근데 내가 안 한 거지, 그렇게. 그래서 있으라 했으면 님께서 갔겠냐마는. 구태여 보내놓고 뒤늦게 그리워하는 까닭을 나도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자, 붙잡지 않고 보내놓고서 뒤늦게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다 지금? 예, 후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맷버들 가래 꺾고 홍랑이라는 역시 기생이 지은 시조인데요. 홍랑, 맷버들. 자, 맷버들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예쁜 그 버들, 잘 핀 버들을 골라서 꺾은 거야. 그래서 보내겠다 님에게, 그쵸? 그럼 님이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님이 받아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꽃이 피거든 나인 줄 여기세요. 그럼 맷버들, 꽃은 뭐야? 임을 향한? 이 맷버들은 임을 향한 자신의 분신이고, 분신. 그죠? 그 다음 맷버들이 피운 꽃은 뭐야, 여러분? 임을 향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이겠지, 그치?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 변없는 사랑을 꽃에, 그 다음에 자신의 분신을 맷버들로 표현한 시입니다. 홍랑의 시였습니다. 그 다음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이제 시가 있어요. 병자호란 때 김상원이 지은 시조가 있어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어디 건너갈 때 쓴 시라고 여러분? 압록강 지나서 중국으로 이제 붙잡혀갈 때, 그죠? 청나라로 복림대군과 함께 볼모로 끌려갈 때 지은 시야. 그래서 역사적인 비극을 담고 있는 시인데, 삼각산과 한강수는 이제 고국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 걱정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름이 무심탄 말이는 고려 말 신돈의 그 횡포를 비판한 시입니다. 구름은 이제 횡돈, 저 누구지? 구름은 간신, 신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무심, 욕심이 없단 말이 아마도 다 거짓말 같다.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중천은 조정 한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광명, 즉 밝은 햇빛이 뭐겠어? 임금의 총명함이겠죠. 임금의 총명함을 왜 따라가며 덮는 것이냐. 그래서 구름이 간신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햇빛은 임금의 총명함, 임금을 뜻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대나무. 고든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눈마저 휘어진 거야, 대나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뭐 대나무도 휘어지네,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 그치? 에이, 대나무도 휘어지네. 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야.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탓하는가? 굽을 절개이면, 그렇게 쉽게 굽힐 절개이면 내가 눈 속에서도 푸르겠느냐. 아마도 새한 고절, 추위 속에 고고한 절개를 잃지 않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대나무의 어떤 절개를 예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말 조선초에 이색이 지은 이제 시조인데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백설은 고려의 유신들이겠죠.
구름만 가득하구나. 구름은 신세력, 이성계 일파입니다.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매화는 이제 고려 충신이겠죠. 왜? 매화가 여러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니까. 시련 속에서도 지주와 절기를 잃지 않은 존재, 즉 충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석양, 석양은 기울어져가는 고려 왕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다음입니다. 조선 그 김종서 장군의 기상과 어떤 그 정신을 나타내는 작품이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무인의 호탕한 기상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삭풍, 그 다음에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그 다음에 명월은 눈 속에 차요. 눈, 삭풍 다 뭐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시련이겠지, 그렇죠? 만리 변성. 김종서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군 육진을 개척한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경도, 변성, 변방에 일장검 짚고 서서 큰 칼 짚고 서서 긴파람 한 소리, 그게 뭐야, 여러분? 장수의 기계, 정신이겠죠. 거칠 것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는 무탕의 호탕한 기계를 노래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500년도 옵지를 역시 이제 그 멸망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의 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길제의 시조입니다. 자, 7번 철령 높은 봉우리를 이항복의 이제 시조인데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끝까지 이제 아니되옵니다, 천하 하고 이제 그 광해군을 정말 충심으로 모셔서 이제 그런 충언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항복도 쫓겨나요, 여러분. 귀향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야. 철령 높은 봉우리를 휘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띄워다가 외로운 신하의 그 원통한 눈물을. 이게 뭐겠어, 여러분? 바로 임금을 향한 충정이죠. 충정, 그죠? 그 충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야. 그거를 저 구름에다가 실어서 보내겠대. 실어서. 뭘로? 비로, 그죠? 비로 실어서 보내겠지. 그럼 이제 그게 가서 어디에 내려, 이제? 가서 이제 임금 앞에 가서 내리겠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신 원루가 그 임금을 향한 충정이고, 이제 구름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 이입된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임계신 구중심처에 그 궁궐에다가 뿌려본들 어떠겠느냐. 자신의 어떤 충정을 임금께 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가 지은 시조인데요. 이계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이제 계유정란인데, 그때 이제 끝까지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이계입니다.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분 그 몸을 태워가지고 방을 밝히고 있는 촛불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한 거지, 그렇죠?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나 잘못된 그 세조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의로움을 밝히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이 같다고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촛불에 이입한 겁니다. 나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촛불과 앞에 시의 그 구름과 시적인 어떤 기능이 똑같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성삼문이 지은 시조가 있죠. 수양산 바라보며. 수사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수양산이 실제 중국에 있는 산인데, 실제 중국에 있는 산이야, 여러분.
때는 은나라 때 백이하고 숙제라는 두 명의 충신이 있었죠. 은나라의 충신. 근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이 숙제가 두 황제를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양선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었어요. 고사리 캐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이하고 숙제를 만고에 빛나는 충절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성산문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 푸성귀, 그러니까 고사리를 말하는 것이지, 푸성귀 나물인들, 그것조차 누 땅에 났다니 누구 땅에 난 것이더냐. 그러니까 백이하고 숙제가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 죽었는데 그것조차 누구 땅에 난 것이냐. 이미 주나라 무왕 땅에 난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성산문은 백이 숙제가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결국 이건 누굴 보고 하는 얘기야? 수양대군을 보고 하는 얘기야. 수양대군아, 백이하고 숙제는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라도 캐먹고 살았지. 하지만 고사리조차 이미 주나라 땅에 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조차 먹지 않겠다. 따라서 수양대군, 네가 주는 어떠한 녹도 받지 않고 나는 너와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하는 절의를 드러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양산은 수양대군이면서 동시에 실제 수양산이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자, 절의와 어떤 나라 걱정, 우국 등을 주제로 한 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들은 조금 이제 쉬고 식사하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